안녕하세요. 그 여자의 이야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2세 김민서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갤러리 카페 사장으로 살아가던 그녀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배신과 몰락의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게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제가 얼마나 우쭐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4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자신만만했거든요. 제 카페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카페와는 차원이 달랐죠. 벽면 가득 걸린 작품들은 모두 제가 직접 큐레이팅한 것들이었고, 인테리어 하나하나까지 제 취향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었어요. 테이블은 원목으로 된 앤틱 가구였고, 의자들도 모두 다른 디자인으로 맞춰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조명도 은은한 펜던트 조명으로 선택해서 마치 작은 갤러리 같은 느낌이 나도록 했어요. 문학의 인사들이 단골로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유명 갤러리 관장님들이나 작가 선생님들께서 자주 들르셔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분들과 나누는 대화는 정말 수준이 달랐어요. 최근 전시에 대한 이야기나 예술 시장의 동향, 때로는 철학적인 주제까지 다뤘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라. 남들이 스타벅스나 이디야에서 천편일률적인 커피를 마실 때 나는 이렇게 품격 있는 공간에서 문화적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나? 그런 우월감이 정말 달콤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을 떠올려 보면 모두 어딘가 부족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가도 금방 시시해지더라고요. 대화 수준이 맞지 않거나 취향이 다르거나 아니면 그냥 재미없거나 권태라는 게 참 무서운 감정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게 지겨워지거든요. 작년에 만났던 회사원 출신 남자는 데이트할 때마다 체인점 레스토랑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와인바를 제안하면 너무 비싸지 않냐며 망설이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만났던 대학 교수는 어땠냐면요. 처음엔 지적인 대화가 가능할 거라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전공 분야 이야기만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다른 주제를 꺼내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권태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와인 한 잔 마시며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었어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나 쇼팽의 녹턴 같은 곡들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우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여유를 모르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제 아파트도 카페만큼이나 신경 써서 꾸몄어요. 거실 한쪽 벽은 책으로 가득 채웠고 소파는 이탈리아 브랜드로 골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항상 신선한 꽃을 꽂아 두었고요. 혼자 사는 공간이지만 손님이 와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특히 주말 저녁 같은 때에는 커플들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카페 창밖으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평범한 행복을 누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런 평범한 연애보다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느니 혼자 품격을 지키며 사는 게 훨씬 가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절친 선영이 가끔 걱정 어린 조언을 해주곤 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만 찾으려 하지 말고 좀 더 마음을 열어보라고. 나이도 이제 4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타협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이어가는 게 과연 행복한 걸까요?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제 취향과 맞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작품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나 라떼 위에 그려진 라떼아트만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속으로 한숨이 나왔죠.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업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사람들과는 깊은 대화가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업무적인 응대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젊은 커플이 와서 벽에 걸린 추상화를 보더니 자기 아이가 그린 것 같다며 키득거리더라고요. 그 작품은 신진 작가의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정말 답답했어요.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안목이 있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줄 아는 지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42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도 그런 특별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카페 정리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말이에요. 품격 있는 공간에서 품격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 남들처럼 치킨이나 맥주 같은 자극적인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샐러드와 허브티로 저녁을 해결하는 것도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우월감이야말로 제가 함정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만심이 눈을 가려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었으니까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의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내 인생은 남들과 다를 거라고, 특별한 만남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제게 지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정말 아름답게 물든 10월의 어느 오후였죠.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인상적인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키가 178cm 정도 되어 보였고 체격도 적당히 다부진 분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가 달랐어요. 옷차림새도 깔끔했고요. 회색 캐시미어 니트에 네이비 재킷을 입고 계셨는데 브랜드가 어디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질 좋은 옷이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신발도 수제 구두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면서 작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더라고요. 보통 손님들은 커피 주문부터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우 씨는 달랐습니다. 먼저 벽에 걸린 그림들을 진지하게 감상하고 계셨어요. 특히 입구 쪽에 걸려있던 젊은 작가의 추상화 앞에서 오래 서 계시더라고요. 그 작품은 파란색과 회색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었는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냥 지나치곤 했거든요. 하지만 지우 씨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작품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직감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말이죠. 커피를 주문하러 카운터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메뉴판을 보시더니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정말 정중하고 우아했습니다.
저는 당시 새로 들여온 과테말라 원두로 내린 드립 커피를 추천드렸어요. 좋은 선택이라고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미소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억지로 꾸민 것 같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품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톤으로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커피를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계속 작품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 작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지우 씨는 각 작품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색채의 조화라든지 구성의 균형이라든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감정까지도 읽어내시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수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지우 씨는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강남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라는 직업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점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의학과 예술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첫 만남 이후로 지우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카페를 찾아주셨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대였어요. 오후 3시경에 오셔서 1시간 정도 머물다 가시곤 했죠. 그때마다 새로운 작품에 대한 이야기나 최근에 다녀온 전시회 얘기 같은 걸 나눴어요. 지우 씨와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깊이가 있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았거든요. 예술뿐만 아니라 책이나 음악,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모든 분야에서 수준 높은 견해를 가지고 계셨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지우 씨가 먼저 식사를 제안하셨어요. 새로 오픈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레스토랑은 제가 평소에도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곳이었거든요. 첫 데이트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지우 씨는 와인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소믈리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을 고르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식사 매너도 완벽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남자보다도 세련되고 우아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설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우 씨는 제가 그동안 찾던 바로 그런 남자였거든요. 지적이고 세련되고 대화도 통하고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씨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을 미루곤 했어요. 수술이 있다거나 응급 환자가 생겼다거나 학회에 참석해야 한다거나 하는 이유들이었죠. 물론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런 일들이 잦아지더라고요. 약속을 잡아도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때는 레스토랑 예약까지 해놓고 1시간 전에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중요한 수술이 들어왔다면서 말입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면 이해하겠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조금씩 실망스러웠어요. 전화나 문자 연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늦을 때가 많았어요. 하루 종일 답이 없다가 밤늦게 간단하게 답장이 오곤 했죠. 바빴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었거든요. 수술 스케줄이나 환자 상담 같은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고 병원 운영도 신경 써야 하니까
개인적인 약속보다 우선시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우 씨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더 좋게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연인 사이라면 좀 더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섭섭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만나는 횟수는 적었지만 만날 때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지우 씨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저에게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면서 저는 지우 씨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남자였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아쉬움이 훗날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자주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선영이었어요. 선영은 제 20년 지기 절친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쭉 연락하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선영은 저와는 정반대 성격이었어요. 저는 좀 완벽주의적이고 까다로운 편인데 선영은 털털하고 현실적인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서로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였다고 할까요? 선영은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중학생 아들이 있어요. 아주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영은 아이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온라인 쇼핑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우 씨와의 관계가 애매해지면서 저는 선영에게 자주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주로 제 카페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어느 날도 그랬습니다. 지우 씨가 또 약속을 취소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날이었거든요. 새로 오픈한 갤러리 전시회를 함께 보기로 했었는데 2시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중요한 환자 상담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 전시회는 제가 정말 보고 싶어 했던 작가의 개인전이었거든요. 혼자 가도 되지만 지우 씨와 함께 가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선영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선영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바로 시간을 내서 나와주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나서 제가 상황을 설명하니까 선영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때 선영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자기는 처음부터 지우 씨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게 오히려 수상스럽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바쁜 의사가 카페에 그렇게 자주 올 시간이 있겠냐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선영은 제게 좀 더 직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남자만 찾으려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까다롭게 굴 거냐고 말입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선영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제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제가 너무 욕심이 많고 비현실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선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다들 처음엔 좋았다가 금방 시시해진다고 했잖냐. 그게 정말 상대방 문제일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저는 지금까지 연애가 안 되는 이유를 상대방 탓으로만 돌렸거든요. 수준이 안 맞네, 재미없네,
권태롭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선영의 말을 듣고 보니 혹시 제게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처럼 완벽주의인 사람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작은 단점들이 크게 보이게 되고 결국 실망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혼자 있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영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생각엔 제가 언젠가 크게 당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만만하고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정말 나쁜 남자가 나타나면 쉽게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선영이 절친이긴 하지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라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표정에는 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를 걱정하는 미소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 미소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선영이 제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건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미소에는 분명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영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닐까, 너무 이상만 높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타협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정답일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선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제가 언젠가 크게 당할 거라는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죠. 하지만 결국 저는 선영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기준을 낮춰서 적당한 사람과 타협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지우 씨가 비록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영의 말 중에서 지우 씨가 이상하다는 부분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바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 말고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영이 질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사실 선영과 저는 예전부터 묘한 경쟁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도 그랬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서로를 의식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카페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선영이 처음엔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선영이 내심 좀 질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잘 되는 걸 못마땅해 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어요. 선영은 20년 동안 함께해온 절친이니까 그런 속셈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조언해주는 거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선영과는 계속 만났어요. 지우 씨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했고요. 선영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그냥 친구의 걱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영의 진짜 속마음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게 지우 씨와의 관계가 애매하게 흘러가던 중에 제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현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만남이야말로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우를 처음 만난 건 봄이 막 시작되던 3월이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후 4시쯤에 젊은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현우는 35살 정도로 보였는데 저보다 7살이나 어린 나이였어요. 키는 180cm 정도로 지우 씨보다 조금 더 컸고 체격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같은 탄탄한 몸매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에너지가 넘쳐났어요. 젊음 특유의 생기발랄함이 온몸에서 느껴졌거든요. 옷 스타일도 지우 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우 씨가 클래식하고 우아한 스타일이었다면 현우는 모던하고 세련된 캐주얼 스타일이었죠. 그날도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는데 명품은 아니어도 정말 센스 있게 코디한 모습이었어요. 현우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카운터로 다가와서 정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미소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지우 씨의 미소가 품격 있고 절제된 느낌이었다면 현우의 미소는 순수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커피를 주문하면서 현우는 이곳이 정말 특별한 공간이라고 말했어요.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작품들도 정말 좋다고 진심으로 감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지우 씨처럼 전문적인 분석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진솔하고 솔직한 느낌이었어요. 현우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는데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작품들을 보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 작가는 누구인지, 저 작품은 언제 그려진 건지,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더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었죠.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 작품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작가들의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렸어요. 현우는 정말 열심히 들어주더라고요. 가끔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진짜 재미있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알고 보니 현우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모바일 앱 개발 회사였는데 최근에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우는 그날 1시간 정도 카페에 머물렀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저와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순수한 감성으로 작품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히려 신선했어요. 그리고 현우는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티가 났고요. 카페 사장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실 줄 몰랐다며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지우 씨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지우 씨는 항상 절제되고 신중한 모습이었는데 현우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타입이었어요. 저를 좋아한다는 것도 은근히 드러내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로 현우는 거의 매일 카페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근처에 올 일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온 거더라고요. 그런 솔직함이 또 매력적이었습니다. 현우와의 대화는 지우 씨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어요. 지우 씨와는 주로 예술이나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 현우와는 더 가볍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본 영화 얘기라든지 맛있는 맛집 이야기라든지 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가벼운 대화들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지우 씨와 있을 때는 항상 긴장했거든요. 수준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같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현우와는 그냥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머 감각도 뛰어났고
이야기하는 방식도 생동감이 넘쳤어요. 자기가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정말 실감나게 들려주곤 했는데 들을 때마다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리고 현우는 저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지우 씨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곤 했는데 현우는 오히려 더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드라이브도 하자고 했죠.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적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런 현우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만 집중해주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지우 씨와 비교하면 더욱 그랬어요. 지우 씨는 만날 때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거든요. 병원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현우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핸드폰을 거의 보지 않았어요. 온전히 저에게만 집중해주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우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씨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현우는 정말 담비 같은 존재였어요. 젊고 활기차고 무엇보다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느낌이었거든요. 현우는 나이는 어렸지만 사업 감각이 뛰어났어요. 자기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고요. 젊은 CEO라는 타이틀도 정말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저의 사업에도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카페 운영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마케팅 아이디어도 제안해주곤 했어요. 요즘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트렌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말이죠. 지우 씨는 제 카페에 대해서는 그냥 예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봤는데 현우는 사업적인 관점에서도 조언해주니까 더 도움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현우의 제안 중 몇 가지를 카페에 적용해 봤는데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현우와 가까워지면서 저는 점점 지우 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씨가 또 약속을 취소했을 때도 예전만큼 실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우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현우는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마저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지우 씨의 완벽함이 때로는 부담스러웠다면 현우의 자연스러움은 편안하고 따뜻했거든요. 현우에게 마음이 기울어가던 그 시기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 씨와 큰 다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5월 중순쯤이었어요. 지우 씨와 저녁 약속이 있던 날이었는데 또 마지막 순간에 취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수술이 들어왔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그때까지 그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해한다고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현우와 비교하면서 지우 씨의 태도가 더 서운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현우는 저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는데 지우 씨는 항상 자기 일만 우선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우 씨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너무 자주 약속을 취소하셔서 서운하다고 연인 사이라면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물론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상한 마음이 목소리에 묻어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우 씨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평소에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곤 했는데 그날은 좀 차갑게 반응하더라고요.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겠냐고 환자들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투가 정말 서늘했어요. 마치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물론 환자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연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툰 끝에 결국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지우 씨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그러라고 대답했죠.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지우 씨와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귄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분의 우선순위에서 제가 뒤쪽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만나서 이야기나 하자고 했어요. 현우는 바로 시간을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현우를 만나서 지우 씨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연인과 다퉜다는 정도만 얘기했죠. 현우는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현우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지우 씨 때문에 상했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현우는 정말 다정하게 저를 대해 주었거든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연히 지우 씨와 선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은밀한 분위기에서 말이죠. 그날은 평일 오후였어요.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 카페 창문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지우 씨와 선영이었어요.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영의 표정이 평소에 제게 보여주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우 씨와 선영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둘이 따로 만나고 있었던 건가요?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신호가 바뀌어서 길을 건너야 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뭔가를 논의하는 것 같았어요. 선영의 표정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단단한 표정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연히 만났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우 씨와 선영의 반응이 정말 어색했어요. 마치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발각된 것 같은 표정들이었어요. 지우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선영을 소개했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절친 선영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영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민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인 것처럼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냐고요. 그랬더니 선영이 대답했어요. 우연히 병원 근처에서 지우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자주 얘기했던 분이라는 걸 알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의 설명은 이랬어요. 마침 지우 씨한테 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입장에서 걱정되어서 제 성격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대해주면 제가 덜 힘들어할지 조언해주고 있었다고 했죠. 듣고 보니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선영이 저를 걱정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제게 미리 말하지 않고 몰래 만났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표정이 왜 그렇게 어색했을까요? 지우 씨도 선영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선영이 제 성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앞으로는 더 배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선영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지우 씨와 선영이 만나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저를 위한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의심스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현우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냥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얘기했어요. 현우는 제 직감을 믿어보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보통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우 씨와 선영의 만남 이후로 저는 점점 현우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 제게 현우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현우와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거의 매일 카페에 들르는 것은 물론이고 저녁 시간에도 자주 만났어요. 맛있는 음식점도 소개해주고 드라이브도 함께하고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즐거웠어요. 현우와 함께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지우 씨와 선영에 대한 의심스러운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순수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정말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어요. 6월 초쯤이었는데 제 카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확장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현우의 말에 따르면 제 카페는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갤러리와 카페를 결합한 아이디어가 요즘 트렌드에도 잘 맞고 확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현우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어요. 강남 지역에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보다 더 큰 규모로 더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설레었어요. 사실 저도 사업 확장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현우 같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현우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투자자들을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IT 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서 문화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 카페 컨셉을 소개하면 분명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사업 확장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실패할 위험도 있고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우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주고 투자자 미팅도 주선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감각과 센스라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우의 말을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서 이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잖아요. 문학계 인사들도 인정해주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 확장 사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현우와 함께라는 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젊고 유능한 사업가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문화적 감각과 운영 노하우를, 현우는 사업적 전략과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거죠. 그렇게 현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우는 정말 기뻐하면서 바로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에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현우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었어요. 사업 계획서도 만들고 예상 수익률도 계산해 주고 시장 분석 자료도 준비해 주었어요.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들이었어요. 투자자 미팅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정말 설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우가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미팅 당일 현우와 함께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투자자들을 만났어요. 3명의 중년 남성분들이 오셨는데 모두 IT나 부동산 쪽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현우가 주도했어요. 저는 카페 운영 경험과 향후 비전에 대해서만 설명했고요. 투자자분들이 정말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특히 갤러리 카페라는 컨셉에 대해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런데 투자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총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새 매장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초기 운영비 등을 모두 합치면 그 정도가 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강남 프리미엄 지역에 제대로 된 매장을 만들려면 그 정도 투자는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정말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 주셨어요. 수익률도 높고 향후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하면 정말 큰 사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총 투자금의 60%인 3억 원을 먼저 준비해주면 나머지 2억 원은 투자자들이 대주겠다는 조건이었어요. 3억 원이라는 금액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현우가 설득하더라고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제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있었고요. 전 재산을 합치면 3억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어요. 현우는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 감각이라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든 걸 걸고 이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우의 말을 들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안전하게만 살아왔는데 한 번쯤은 큰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현우와 함께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무엇보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지우 씨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지우 씨 따윈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우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켜서 정말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이 되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억 원을 준비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 보기로 한 거예요. 현우는 정말 기뻐하면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전 재산을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받고 카페 운영으로 모은 돈도 모두 투입했어요. 정말 모든 걸 걸고 하는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현우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는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투자금을 넘긴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거의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사업 준비로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새 매장 계약이나 인테리어 업체 미팅 같은 일들로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현우에게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카페에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현우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고 찾아가는 내내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불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어보니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쓰지 않았던 공간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건물관리사무소로 달려갔어요. 관리소 아저씨에게 몇 호실 사용자가 어디 갔는지 물어봤더니 어제 계약 해지하고 짐 다 빼갔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도 포기하고 급하게 나갔다고 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현우가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투자금을 넘긴 직후의 말이에요. 이제야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선영이 떠올랐어요. 20년 지기 절친이니까 제일 먼저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선영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계속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선영은 평소에 전화를 안 받더라도 나중에 콜백은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우 씨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비록 요즘 사이가 좀 어색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우 씨 전화도 받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한데 선영과 지우 씨까지 연락이 안 되다니요. 왜 하필 셋 다 같은 시기에 연락이 안 되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지우 씨가 일한다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지우 씨와 상담 약속을 잡고 싶다고 했더니 그런 의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부터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우 씨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요? 의사가 아닌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제가 직접 명함도 받았고 의학 지식도 해박하셨는데요.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현우의 회사도 가짜, 지우 씨의 병원도 가짜, 그리고 선영은 연락이 안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정말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세 사람이 모두 저를 속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잖아요. 선영은 20년 지기 절친인데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현우와 지우 씨가 가짜라면, 그리고 선영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야 과거의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지우 씨와 선영이 은밀하게 만났던 그날, 선영의 어색한 표정, 현우가 너무나 완벽하게 제 취향을 맞춰줬던 것들,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현우 사무실 건물로 가서 관리소 아저씨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혹시 현우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저씨 말로는 어제 짐을 빼갈 때 현우 혼자 온 게 아니라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더 와서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에 있던 선영과 지우 씨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아저씨는 사진을 보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분이 지시를 많이 했다고, 마치 리더 같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선영, 지우 씨, 현우. 이 세 사람이 한 팀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속이기 위해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20년 지기 절친이라고 믿었던 선영이 주도해서 저를 완전히 속여 넘긴 거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우 씨와의 만남도 현우와의 달콤한 시간들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를 믿게 만들고 돈을 우려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제가 투자한 3억 원도 아마 이미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세 사람이 계획대로 나눠 가졌겠죠. 해외로 빼돌렸거나 추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했을 거고요. 저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바보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믿어왔던 친구에게까지 배신당한 거였어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선영의 가짜 미소, 지우 씨의 거짓 신사다움, 현우의 연기 같은 다정함.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었는지,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없었는지 말이에요. 선영의 경고가 맞았어요. 저는 정말 크게 당했고, 이제 모든 걸 잃었어요. 그 이후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눈은 푹 들어가고 얼굴은 헬쭉해져서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였거든요. 카페 운영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들어졌고 평소처럼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커피만 만들어주고 있었죠. 단골 손님들이 제가 많이 달라졌다며 걱정해 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거든요. 42살 먹은 어른이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다는 게 말이에요. 경찰서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계약서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었고 투자자라는 사람들도 가짜였으니까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수사도 어렵다고 했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민사소송을 걸어봤자 상대방을 찾을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설령 찾는다고 해도 이미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3억 원은 물론이고 카페 운영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도 갚아야 했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터라 아파트까지 위험해졌어요. 한 달 후에는 카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도 제때 못 갚겠고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제가 정성스럽게 꾸민 카페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카페 철거 작업하는 날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직접 큐레이팅했던 작품들을 하나씩 떼어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제 자만심과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판을 떼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10년 넘게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간판은 제 자부심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도 제 상황을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비에 젖은 채로 쓰러진 간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봤지만 저는 그런 시선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우쭐하고 자신만만했는지 말이에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던 제 모습이 정말 우스웠어요. 예술에 대한 안목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사람을 보는 안목은 전혀 없었어요. 20년 지기 절친의 속마음도 알아채지 못했고 가짜 의사와 가짜 사업가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거든요. 선영이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언젠가 크게 당할 거라고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했던 그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선영은 이미 그때부터 저를 속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우 씨와 현우에 대한 기억들도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연기였다니요. 제가 얼마나 쉬운 타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남들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였어요. 남들보다 더 어리석고 더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제 자신이 사실은 가장 한심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파트도 결국 처분해야 했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나니 얼마 남지 않더라고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어서 이사했어요.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사업 실패 경험 때문에 좋지 않게 보는 곳들이 많았어요. 결국 편의점 알바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낮게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제가 그 자리에 서 보니까 모든 일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손님들 중에는 예전 카페 단골분들도 가끔 오셨어요. 저를 알아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모른 척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더 초라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우러러봤던 문학의 인사분들이 편의점에 오시는 걸 보면 숨고 싶었거든요. 한때는 그분들과 대등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계산대 뒤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밤늦게 혼자 원룸에 있으면 정말 외로웠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우아하고 품격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쓸쓸하고 공허하기만 했어요. 믿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이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가끔은 선영이나 지우 씨, 현우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제가 우려낸 돈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마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겠죠. 저 같은 바보를 속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전 생활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거울을 보면 예전의 민서는 더 이상 없었어요. 자신만만하고 우아했던 갤러리 카페 사장은 사라지고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만 남아 있었어요.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실패한 여성이었죠. 저는 정말 남들과 달랐습니다. 남들보다 더 어리석고 더 초라하게 속아 넘어간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제 특별함은 결국 가장 한심한 모습으로 끝나버렸어요. 비 오는 날이면 아직도 그 간판이 떠올라요. 쓰러져 있던 제 카페 간판 말이에요. 그 간판처럼 제 인생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설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제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진짜 소중한 건 놓치고 가짜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잃은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한때 특별하다고 믿었던 제 자신이 사실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진짜 특별한 건 남들과 다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거였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말이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한심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